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승무원님, 저희 언제쯤 출발하나요? 죄송합니다. 기체 점검이 필요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프라하발 도쿄행 항공편 한 대가 이륙 후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가장 가까운 인천공항에 긴급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기내에 탑승했던 체코 대가족 20명, 할머니부터 10대 손주까지 3대가 함께 탄 이 비행기가 예상치 못하게 한국 땅을 밟게 된 순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일본이었지만 긴급 상황으로 한국에 내리게 된 이 가족. 처음엔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에는 매일 수천 명의 유럽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체코 언론은 이를 한국 이민붐이라 명명했고 유럽 각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단 며칠간의 예상치 못한 체류가 어떻게 한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꿨고 유럽 전역에 한국 열풍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사연, 체코인 안나의 증언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프라하에서 온 안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가족 20명에게 일어난 믿기 힘든 경험담입니다. 그날 아침 프라하 공항은 북적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어린 조카들까지 3대가 모두 모였습니다. 일본 도쿄로 가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건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카들은 신나서 이것저것 물어봤고 할아버지께서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가족과 함께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기내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체에 문제가 생겨서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 전자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 K-팝이라는 음악이 유행한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유럽보다는 덜 발전했을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 반듯하게 정리된 건물들, 거미줄처럼 연결된 도로망. 프라하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밤이었는데도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착륙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문제가 있는 비행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기다리는 동안 기장이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수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고 낯선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 깔끔했습니다. 통로 양쪽 벽면에는 한국의 사계절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푸른 바다,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아름다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또 놀랐습니다. 자동 게이트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면 바로 통과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명이나 되는 인원이었는데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라하 공항에서는 1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짐을 찾으러 갔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저희 가방들이 이미 한 곳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한참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같은 그룹의 짐은 자동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호텔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상 착륙한 승객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였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속도로가 6차선이나 됐습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한강이라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강 양쪽으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리만 해도 시야에 여러 개가 들어왔습니다. 각 다리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파리의 센 강변보다 웅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체크인 직원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신속했습니다. 방 카드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프라하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편의점을 추천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따뜻한 음식도 판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어서 2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가게 안이 환했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같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장 안에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골랐습니다. 가격은 3,000원 정도였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2유로 남짓이었습니다. 저렴했습니다. 데워서 뚜껑을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밥은 갓 지은 것처럼 따뜻했고 반찬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 음식이라고 하기엔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연인들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밝았고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더 발전했고 더 안전했고 더 편리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떴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5시에 잠이 깼던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들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호텔 근처를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체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태극권 같은 동작을 천천히 하시는 분도 있었지요. 한 어르신이 저희를 보시더니 다가오셨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몸짓으로 함께 하자고 권유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옆에 서서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20명이 함께 움직이려니 택시 여러 대를 타는 것보다 지하철이 효율적이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걸어갔는데 입구를 찾기가 쉬웠어요. 큰 표지판과 안내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벽면도 말끔했지요.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지하철역들은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더군요.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것도 간단했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화면 안내에 따라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20명 몫을 한꺼번에 충전했는데 기계가 빠르게 처리해 주었지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였어요.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2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그 시간에 맞춰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프라하에서는 지하철이 자주 지연되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열차 안도 놀라웠습니다. 좌석 배치가 효율적이었고 손잡이가 여러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편하게 잡을 수 있었지요. 노약자 좌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승객들이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앉으시려 하자 젊은 사람이 바로 자리를 양보했어요. 말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명동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쇼핑과 음식으로 유명한 거리라고 들었거든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지만 혼잡하다는 느낌보다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식당 앞에서 멈췄어요. 메뉴판에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고 영어 설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채와 고기, 달걀이 밥 위에 올려진 요리였는데 건강해 보였지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니 주인이 조금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테이블 2개를 이어 붙여서 모두가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문은 태블릿으로 했어요. 메뉴마다 사진과 설명이 나와 있어서 선택하기 쉬웠지요. 음식이 나왔을 때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색감부터 아름다웠어요. 빨강, 노랑, 초록의 야채들이 조화롭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추장이라는 매콤한 소스를 섞어서 비벼 먹는 방식이었어요. 맛도 훌륭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야채가 신선하고 맛있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식사 중에 주인이 다가와 한국 전통차를 서비스로 내왔습니다. 외국 손님이 많이 와서 고맙다는 뜻이었어요. 그 따뜻한 배려가 마음을 훈훈하게 했지요. 계산할 때도 놀랐습니다. 20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생각보다 저렴했거든요. 1인당 10,000원 정도였는데 유로로는 7유로 정도였습니다. 식사 후 거리를 더 걸었어요. 곳곳에 화장품 가게가 있었고 동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매장에 들어가니 직원이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샘플도 제공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품질도 좋아 보였지요. 저녁 무렵 남산이라는 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시 전체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정상에 도착하니 전망대가 있었어요.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360도로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고층 빌딩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지요. 멀리 산들도 보였습니다. 대도시 주변에 이렇게 자연이 살아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감탄하셨습니다. 도시 계획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이렇게 잘 맞춘 도시는 처음 본다고 하셨지요. 실제로 서울은 현대적인 빌딩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전망대를 나와 주변을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야경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조카들은 신기한 듯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안겨줄 줄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14살 조카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핸드폰을 좌석에 두고 내렸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께서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외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찾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영무실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침착하게 대응하더군요. 몇 호선 몇 시 방향 열차였는지 물어보고 즉시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놀랍게도 10분도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역 승무원이 좌석에서 핸드폰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로 다음 역에 도착하니 역무실에 핸드폰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고 바로 돌려받았어요. 조카는 너무 기뻐했고 부모님께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셨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직원이 이런 일이 자주 있다며 웃었어요. 습득물 센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 찾아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영무실 한쪽에는 찾아가지 않은 우산, 가방, 지갑 등이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은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동생이 채식주의자인데 한국 음식이 대부분 고기나 해산물을 사용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식당을 찾기 어려울까 걱정했지요. 하지만 검색해보니 채식 식당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채식 뷔페를 찾아갔어요. 사찰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이 났어요. 나무로 된 인테리어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음식은 모두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어졌지만 맛이 풍부했습니다. 버섯으로 만든 요리, 두부 요리, 각종 나물 요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동생은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채식 식당을 찾기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채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니 놀랍다고 했지요. 채식주의자가 아닌 가족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맛이었어요. 강남이라는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중심가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압도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한 건물 앞 광장을 지나가다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작은 로봇이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달 로봇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해가며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신기했지요. 신호등 앞에서는 멈춰서서 초록불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조카들이 신기해하며 로봇을 따라가 봤어요. 로봇은 한 아파트 입구까지 가서 멈췄습니다. 주문한 사람이 나와서 로봇의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 가더군요. 기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다시 들렀어요.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는데도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사고 직장인들이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있었어요. 계산대에는 무인 계산기도 있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끝이었지요. 한 무인 편의점도 발견했습니다. 직원이 아예 없는 가게였어요. 입구에서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찍고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물건을 집어서 나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이었지요. 센서가 무엇을 집었는지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카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잘 지켰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빨랐지요.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고 세련되었지요. 밤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상점마다 불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오갔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사람들, 영화관으로 향하는 연인들,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들. 도시는 밤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멈추지 않는 나라라고요. 사람들은 항상 움직이고 도시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지요. 북촌이라는 동네에 가기로 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대여점도 많다고 했어요. 가족 전체가 한복을 입는다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기대가 되었어요. 현대적인 서울 속에 전통 마을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을지 궁금했지요. 역에서 나와 골목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습니다. 좁은 길 양쪽으로 기와 지붕 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들은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고 담장은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지요. 한복 대여점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벌의 한복이 색깔별, 스타일별로 정리되어 걸려 있었어요. 직원이 각자에게 어울리는 색과 디자인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는 은은한 보라색을, 할아버지께는 차분한 회색을 권했어요. 조카들에게는 화사한 색상의 한복을 골라주었지요. 옷을 갈아입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복은 입는 순서와 방법이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하나하나 도와주었어요. 치마를 입고 저고리를 입은 다음 리본을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남자들의 한복은 바지와 상의로 구성되어 있었지요. 모두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복의 부드러운 곡선과 우아한 실루엣이 모두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지요. 할머니께서 특히 아름다워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복을 입고 북촌 거리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가 나왔어요. 그곳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 도시가 함께 담긴 배경이 특별했지요. 사진을 찍는 동안 다른 관광객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2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모두 한복을 입고 있으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고 기꺼이 응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전통 한정식 집에서 했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식당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더 특별했습니다. 식당 내부도 한옥 구조였어요. 방으로 안내받아 신발을 벗고 올라갔지요. 바닥에는 온돌이 깔려 있어 따뜻했습니다. 상이 차려지는 걸 보고 놀랐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음식들이 20개도 넘게 나왔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구이 등 종류가 다양했어요. 하나하나 맛이 달랐고 모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졌지요. 메인 요리로 나온 갈비찜은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서 젓가락으로 쉽게 떼어졌습니다. 식사 중에 주인이 와서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각 음식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었지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고 조화를 중시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전통차 체험을 했어요. 찻집에서 다도 시연을 보고 직접 차를 우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차를 끓이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물의 온도, 차를 우리는 시간, 따르는 방법까지 모든 것에 의미가 있었지요. 직접 차를 우려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물을 붓는 각도, 우리는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명상 같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차를 만드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지요. 완성된 차를 마셨습니다. 녹차였는데 쓴맛과 단맛이 조화롭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설명하길 좋은 차는 첫맛, 중간맛, 끝맛이 모두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음미하며 마시니 처음엔 약간 떫었다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마지막엔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남았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한국이 현대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전통이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쉰다는 점이었지요. 저녁 때 한복을 반납하고 현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조카들도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복이 너무 예뻐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텔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걸으시며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공원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번역 앱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시길래 체코에서 왔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반갑다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조카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할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몇 명인지, 가족은 건강한지, 여행은 어떤지 물어보셨지요. 번역 앱을 통한 대화라 조금 느렸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헤어질 때 할머니께서 또 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 짧은 만남이 따뜻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사람의 마음은 통한다는 걸 느꼈지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다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영어로 물어봤어요. 호텔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고 하자 자신도 그쪽 방향이라며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를 호텔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자 당연한 일이라며 웃었지요. 외국인이 길을 잃으면 불안할 테니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이 음식은 맵고 저 음식은 순하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주문하는 것까지 도와주었지요. 지하철에서도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노선도를 보며 갈아타는 곳을 찾고 있는데 한 학생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어요. 목적지를 말하자 자신이 그 역을 지나간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내릴 역이 되면 알려주겠다고도 했지요.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다가 돈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손님이 주워서 건네주었어요. 당연한 듯 웃으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따뜻했어요.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체코에서 왔다는 걸 듣고 자신도 프라하에 가본 적이 있다며 반가워했어요. 어디가 좋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손님은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관광 책자에는 안 나오는 로컬 맛집도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연락처까지 주며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지요.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버스를 타는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도 누군가 도와주었어요. 한 아저씨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시더니 같은 버스를 타면 된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셨어요. 버스에 오르고 나서도 내릴 곳을 알려주셨지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어떤 제품이 좋은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쇼핑하던 여성이 조언을 해주었어요. 자신이 써본 제품 중 좋았던 것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걸로 골라주었지요. 공원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가려니 어려웠어요. 지나가던 부부가 찍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 장을 찍어주시며 각도도 바꿔가며 신경 써주셨어요.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까지 해주셨지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낯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살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한국을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었지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발견이었어요. 여행 중간중간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 아름다운 풍경들, 신기한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호텔에서 쉬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첫 반응은 친구들에게서 왔습니다. 편의점 음식 사진을 올렸을 때였어요. 밤 12시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친구는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으니까요. 지하철 영상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한 지하철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프라하 지하철과 비교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만드냐는 자주 섞인 말도 있었지요. 밤거리를 걷는 영상은 더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는 모습, 편의점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거리, 안전하게 보이는 분위기. 친구들은 정말 저렇게 안전하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한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게시물을 보고 프라하 한인마트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졌다면서 김치와 라면을 샀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장바구니가 한국 식품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친구는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올린 서울 풍경이 드라마에서 본 것과 똑같다며 신기해했어요.
이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됐다고 했지요. 동생은 직장 동료들에게서 계속 질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말 안전한지 등등이었어요. 몇몇 동료는 이미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카들의 친구들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K-팝을 좋아하던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본 게 부럽다면서 다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친구도 있었어요. 게시물의 조회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친구의 친구들까지 퍼져나갔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팁을 물어보는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한 체코 여행 블로거가 4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숨겨진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글과 함께였어요. 그 블로거는 팔로워가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4게시물을 보게 됐지요. 프라하 한인 마트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분이었어요. 요즘 체코 손님이 부쩍 늘었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4게시물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한국 라면과 김치 매출이 2배로 뛰었다고 했지요. 한국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라하에 있는 작은 한식당 주인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체코 손님들이 늘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게시물을 보고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온다고 했어요. 4게시물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체코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 가족의 예상치 못한 여행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20명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이번 여행에 대해 각자 느낀 점을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잘 정돈되고 안전한 나라는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고 하셨어요.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채소 요리가 많아서 속이 편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카들은 한국이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다고 했어요. 체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었다고 했지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길을 물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알려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모습들이 따뜻했어요.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느낄 수 있었지요. 모두가 동의한 건 다시 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너무 짧았어요.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었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곧 다시 오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찬성했지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꿈 같았습니다. 처음 비상 착륙했을 때만 해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떠나기 싫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주변을 산책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거리, 자주 갔던 편의점, 앉아서 쉬던 벤치. 모든 게 정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깨끗한 거리들이 지나갔어요. 며칠 전만 해도 낯설었던 풍경이 이제는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마지막까지 완벽한 서비스였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화장품, 과자, 김치라면 등을 샀습니다. 친구들 선물도 챙겼어요. 한국의 기억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조카들도 각자 기념품을 샀지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공항 너머로 서울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를 품어준 도시였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은 피곤한지 잠이 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을 되짚어봤지요. 비상 착륙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안겨줄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 규모나 기술력만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의 친절함, 안전한 사회, 효율적인 시스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 모든 게 어우러져 진정한 선진국을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며칠 만에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나가면 한국 얘기만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가족 모임이 다시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어요. 프라하에 새로 생긴 한식당에 갔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체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삼촌은 한국 뉴스를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국 요리책을 사셨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보셨는데 맛있었다고 하셨지요. 석 달이 지났을 때 다시 한국에 가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20명 전체는 어려워도 10명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날짜를 잡고 항공권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신청했고 매일 조금씩 공부했어요.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문장 정도는 익혔습니다. 다음에 가면 한국어로 주문하고 싶었거든요. 소셜미디어 팔로워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좋은지,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물어봤지요. 반년쯤 지났을 때 실제로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엔 10명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동생, 조카 몇 명이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라 더 여유로웠지요. 처음 가봤던 곳도 다시 가고 새로운 곳도 탐험했습니다. 놀라운 건 변화의 속도였어요. 반년 사이에도 새로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개통됐고 새로운 관광 명소가 생겼어요. 이번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2주 정도 한국에 있었어요. 서울뿐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도 가봤습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한국을 떠날 때 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곧 다시 올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어쩌면 더 오래 머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지요. 프라하로 돌아와서도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한국 문화를 체코에 소개하는 일도 했습니다. 작은 모임을 만들어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이 하나둘 한국을 다녀왔어요. 모두들 놀라워하며 돌아왔습니다. 내가 한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고 했지요. 체코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일본이나 중국 여행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한국 단독 상품도 많아졌어요.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었지요. 한국어 학원은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길어졌고 새로운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지요. 지금도 계속 한국을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자주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뉴스를 챙겨봐요. 한국은 이제 저희에게 특별한 나라가 됐습니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곳이에요. 비상 착륙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지요. 한국에 대한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전한 사회,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줬지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함께 데려갈 생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특별한 경험을 직접 느꼈으면 합니다. 비상 착륙 한 번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게 바로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코에서는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시작에 저희 가족이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체코 대가족이 비상 착륙으로 만난 한국에서 인생을 바꾼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